붉은 실이 감긴지 그날 밤 셋은 다시 붉은 실집으로 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다. 산바람은 멎었고 풀벌레 소리도 뚝 끊겼다.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죽이는 밤이었다. 백화는 마당 한가운데에 상을 차렸다. 흰쌀, 정화수, 북어, 붉은 팥, 칼 한 자루, 오색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얀 베넷 쪼고리 한 벌. 저건 왜요? 서윤이 묻자 백화는 짧게 답했다. 못 놓은 걸 놓게 해줘야 하니까. 굿이 시작되었다. 백화가 방울을 흔들고 북을 울리자 공기가 무겁게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는 축원인지 저주인지 모를 낡은 사설이 흘러나왔다. 이 집 문턱에 메인 것들아. 피 묻은 실 걷고 물길 따라가거라. 아이 찾는 넋은 아이를 잊고 한 맺힌 넋은 한을 풀고 남의 문에 기대 선 것들은 제 갈 길로 흩어져라.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장구장단이 세 번째 크게 꺾이는 순간 안방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다. 쿵! 어둠이 안에서 넘쳐 흘렀다.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끌렸고 축 늘어진 소복 소매 끝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화면은 온통 시뻘건 색으로 물들 뿐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여자가 아니 넋이 마루 끝에 서서 입을 열었다. 내 아이.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젊은 여자와 늙은 노파, 어린아이와 짐승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내 아이 내놔. 백화가 칼을 들어 허공을 그었다. 내 아이는 여기 없다. 그러자 넋이 웃었다. 아니, 웃는 것처럼 얼굴 양옆이 찢어졌다. 거짓말. 순간 안방 안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선명했다. 응애, 응애 하고 갓난아기 울음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서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소리는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을 갈고 긁었다. 잊고 있던 슬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소리였다. 민철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몇 년 전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다.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상처였다. 너 큰 사람의 가장 깊은 빈 곳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백화가 소리쳤다. 속지 마라. 저건 내 상처를 물어뜯는 소리다. 그러나 그 순간 대문고리와 기둥, 처마와 마루 밑에서 붉은 실이 스르르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실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얽히며 사람들의 발목을 향해 기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문장을 떠올렸다. 문 열지 마라. 애를 부르면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면 안 돼요. 서윤이 악을 쓰듯 외쳤다. 넋이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보았다. 눈동자가 없었다. 텅 빈 검은 구멍뿐이었다. 너 들었구나. 백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베넷 쪼고리를 들어 정화수에 적신 뒤 마당 한가운데에 펼쳤다. 애 찾는 넋아. 이승 문턱에 묶인 넋아. 내가 붙은 건 내 아이가 아니다. 내 한이다. 바람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꺼져가던 촛불들이 다시 일제히 솟구쳤다. 넋의 몸에서 수십 가닥 붉은 실이 뽑혀 나왔다. 실끝마다 사람 얼굴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다. 울고 웃고 이를 드러내는 형상들. 그제야 서윤은 알았다. 이 집에 갇힌 것은 산모넛 하나가 아니었다. 그날 굿판에서 함께 엉킨 온갖 것들이 죄다 저 여자에게 들러붙은 것이다.
백화는 자기 손바닥을 칼끝으로 그었다. 붉은 피가 떨어져 베넷 쪼고리에 번졌다. 피로 맺은 건 피로 끊는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붉은 실 한 가닥을 움켜쥐고 당겼다. 비명이 터졌다. 그건 여자 귀신의 비명이 아니었다. 마당 아래 땅속, 지붕 위, 우물 밑, 장독대 뒤에서 동시에 수십 명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민철이 이를 악물고 카메라 삼각대를 집어 실 무더기를 내리쳤다. 서윤도 정신없이 밭을 움켜 집어 사방에 뿌렸다. 백화는 마지막으로 베넷 쪼고리를 불길 위에 던졌다. 하얀 천이 타오르며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러자 넋이 멈췄다. 검은 구멍뿐이던 얼굴 한가운데로 잠깐 사람의 눈이 돌아왔다. 사진 속 젊은 산모의 얼굴이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서러움이 가득하지만 어딘가 체념한 눈. 우리 아이, 백화가 조용히 말했다. 내 아이는 이미 갔다. 오래전에. 너만 못 간 거다. 한참의 침묵 끝에 너케 입술이 떨렸다. 나는 들을 사람이 없었어. 그 한마디는 원망보다 슬펐다. 집안 어른들은 아이를 살렸지만 죽은 여자에게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억울하게 죽었고 억울하게 묶였고 억울하게 문지기가 되어 귀신과 사람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 가요. 그 말이 누구의 용서도 아니란 걸 그녀는 알았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서 있던 존재에게 건네는 처음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여자의 형상이 천천히 흔들렸다. 몸을 얽고 있던 붉은 실들이 하나둘 풀렸다. 처음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처럼, 그 다음엔 마른 낙엽처럼 흩어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가닥 실이 대문 꼬리에서 툭 끊어져 땅에 떨어졌다. 그 순간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멎었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소. 형상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물 쪽에서 검은 덩어리 하나가 꿈틀 움직였다. 산모 너케 들러붙어 있던 것들 가운데 가장 독한 것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그림자 같은 그것이 입 없는 얼굴을 벌리고 백화에게 달려들었다. 백화는 피를 너무 많이 썼는지 휘청거렸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대문꼬리에 떨어진 마지막 붉은 실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축축했다. 하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다. 흐리고 있는 힘껏 그 그림자를 향해 실을 던졌다. 붉은 실은 허공에서 뱀처럼 휘어지더니 그림자의 목을 감았다. 민철이 곧장 마당에 촛불을 걷어 그 위에 엎었다. 불길이 확 치솟았다. 그림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곧 검은 연기로 무너졌다. 타들어간 자리에는 썩은 머리카락 몇 올과 검은 채만 남았다. 새벽닭이 울었다. 언제 바람이 멎었냐는 듯 산 아래에서 이른 아침 냄새가 올라왔다. 축축한 흙 냄새, 먼 풀 냄새, 사람 사는 냄새. 붉은 실집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낡고 버려진 집일 뿐이었다. 무서움이 거친 자리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쓸쓸했다. 백화는 마당 끝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이젠 끝난 거냐는 민철의 물음에 그녀는 한참 뒤에야 답했다. 끝나는 건 없어. 다만 잠잠해질 뿐이지. 서유는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한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것이고 귀신은 꼭 칼과 부적으로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순간 힘을 잃기도 한다는 것. 며칠 뒤 서유는 방송국에 돌아와 테이프와 새로 찍은 촬영본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영상을 방송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내레이션 한 줄만 남겼다. 이 땅의 귀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끝내 들리지 못한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붉은 실집은 몇 달 뒤 헐렸다. 하지만 철거를 맡은 인부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태문 기둥을 뽑아내는 순간 나무 틈에서 오래 삭은 붉은 실 한 올이 나왔다는 것. 그 실은 햇빛을 받자 먼지처럼 흩어졌고 어디선가 아주 잠깐 젖은 향냄새가 났다고. 그 후로 청룡리에는 더 이상 새벽에 긁는 소리도 아이 울음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비 오는 밤이면 마을 어귀를 지나는 몇몇 노인들이 가끔 산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중얼거린다. 이제는 편히 가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한국의 오래된 마을에는 굳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예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